자, 10페이지에 보면 여기 무상감이라고 나옵니다. 10페이지. 뭔데 이거? 자, 고마워. 자, 10페이지. 무상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 무상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상이라는 건 허망함, 허무함이라고도 우리가 말이 되고요. 덧없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들어본 단어들이긴 할 텐데 이런 어떤 허탈한 감정을 어느 때 갖느냐면 자, 유한성 여기 나오는 무한하지 않고 언젠가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정서라고 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든가 생명이 나라가 망한 것 그리고 뛰어났던 영웅들이 지금은 죽고 없는 것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요. 덧없은 허무함인데 그래서 이 허망함이라는 건 변하는 걸 보고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변해버린 걸 보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변한 걸 인식하는 데서 보는 감정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때 어떤 변화냐면 과거에는 어떻게 쓸까? 과거에는 그것이 아주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러한 변화를 깨닫게 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되게 중요하죠. 아주 가장 나라의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죠. 하지만 감옥에 갑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권력의 무상함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큰 재벌 기업의 회장이 IMF 때 부도가 나서 결국 다 망하고 그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돈의 무상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됐니 무슨 얘기인지? 너희들은 아주 어려서 경험하지 못할 법한 감정들인데 그런 거야. 자, 시조 봅시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한 말 타고 돌아 들어가니 도읍지는 수도고요. 500년이나 된 도읍지는 어디 얘기할까요? 시조는 고려 시대 때 아니 시조는 조선 시대 때 유행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갔는데요. 시조가 히트 칠 때는 조선이 500년 갔다 조선의 수명이 500년이랄 거라는 걸 알지 못했지. 알지 못했겠지 당연히. 시조가 히트 칠 땐. 그럼 한 나라 500년 정도 유지됐던 나라는 언제냐면 시조에서 나오는 500년은 고려입니다. 고려 왕조를 얘기를 해요. 500년 하면. 시조에서는 고려 왕조의 수도를 말 타고 들어가니 산과 물, 자연은 의구 그대로인데 의구하다 변함없다 그대로인데 인걸 인재는 뛰어난 인재는 간 곳 없다 뭐예요? 죽고 없다는 뜻이에요. 죽고 없다. 여기 어즈번은 처음 보는 거겠지만 옛날 시조에서 감탄사로 아라는 뜻입니다. 감탄사고요. 태평연월은 태평성대라는 뜻인데 이거는 지금 언제 때를 얘기하냐 이 작품에서는 고려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려 왕조의 태평했던 시절이
꿈이었나 하노라. 이때 꿈은 허망하다. 이제 망하고 없으니까. 여기서 핵심이요. 자연은요. 여기다 쓸까? 자연은 여기에서 자 산천이라고 쓸게요. 산천과 인걸은 대조적으로 쓰였죠. 대조도 되고 대비도 됩니다. 인걸은 인간, 산천은 자연. 자연이라는 건 늘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인간은 떠나고 없죠. 죽고 없죠. 변해버린 채. 이 변해버린 인간사를 보고 느끼는 허망함. 그래서 인생무상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됐니?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돼? 내가 이걸 녹화를 했나? 음. 녹화를 태훈이가 안 오는 바에 녹화를 했지. 녹화를 안 해도 되겠지? 아니야 그래도 녹화하자. 자 여기 제목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목이 되게 긴데요. 여기서는 안타까움과 탄식인데 자, 안타까움과 탄식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 자 부정적인 상황 결국 부정적 현실을 얘기를 합니다.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일 때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도 가능해지죠. 자 봅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작품 여기서 들은요 뭘 상징하냐면 조국, 국토를 얘기합니다. 국토를 빼앗겼어. 언제 할까? 주로 나오는 빼앗긴들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봄은 올까 안 올까라는 던진 질문. 이 봄은 뭘 상징할까요? 네, 광복, 해방, 올 것인가를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가면 배울 법한 작품인데요. 내용이 무지 길어요. 그 중에 후반부에 아주 짧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 한 11개, 11년으로 돼 있나? 그런데 엔딩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전체 줄거리를 잠깐만 얘기해 주면 시의 전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첫 시작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시작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요게 질문, 맨 마지막 구절 여기가 그에 대한 스스로 내린 대답. 그런데 대답이 어때요? 좀 절망적이죠.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 대답의 해석은 첫 번째 안타까움과 절망을 나타낸다. 아니 일제강점기 국토만 뺏긴 게 아니라 앞으로 더한 것도 빼앗기겠다라는 절망적 인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런 거죠. 위기의식을 드러낸다. 위기의식을 드러내서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들판을 빼앗겼는데 이거 잘못하면 봄까지 빼앗기겠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그래서 뭘 드러내? 경각심을 드러내서 빼앗길 수 일종의 여기 좀만 살짝 줄게. 빼앗길 수 없다는 어,
저항 의지. 의지를 표현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냥 부정적인 절망,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만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허용됩니다. 이 작품은. 여기 읽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좀 설명이 장황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죠.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풍류와 흥치. 풍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풍류는 멋지게 삶을 즐기는 걸 우리가 풍류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 보통 고전 시가에서 자연을 즐기고 이런 것들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풍류를 술, 여자 뭐 이런 것들을 막 밝히면서 지내는 것도 그는 그 사람은 풍류나 찾아다니는 한량,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풍류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의 고전 시가에서는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삶, 고전 작품에서 자연 친화적 삶, 자연의 경치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에서 나타나는 그곳에서 놀면서 흥겨움을 느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풍류라고 얘기합니다. 그 긍정적인 단어로 쓰인다. 흥치라는 것도 같은 말 흥겨움이란 단어예요. 고1, 고2 때 들어가면 요런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좀 모를 만한 단어 좀 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 점 찍힌 거. 이 점 찍힌 건 어떻게 읽냐면요.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2 때 요 점 찍힌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래 아라고 있습니다. 명칭. 그리고 발음은 아나 으로 발음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죠. 요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냥 가로 발음합니다. 물음표 아니에요. 자,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사로 발음하고요. 요렇게 하면 발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라니까 개. 이런 식으로 아로 발음하자고. 자연 그냥 정확한 발음은 누구도 몰라. 그럼 여기 발음하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개세가 됩니다. 어쨌든 요런 말들 요렇게 그냥 읽어보자. 그런데 주로 아 발음으로 발음되지만 으라는 발음이나 때로는 우, 오 이런 발음으로도 읽혀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바꿔서 현대어로 바꿔서 읽어보는 게 필요하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볼게.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옛날 고전 시가는 이거 한번 봅시다. 고전 시가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니미는 욕이 아니에요. 보면 니미하고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이렇게 쓰는 글씨로 적는 과정에서 요렇게 써요. 보세요. 어, 님 더하기 인데 그거를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끊어서 님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님미라고 쓰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뒤로 넘겨가지고 이어 적었다고 해서 얘를 우리가 이어 적기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원래 더해지는데 끊어서 적었다.
얘는 끊어적기라고 얘기하고 얘는 거듭적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세 가지 적기 방식을 다 사용했어요. 고전 시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여 있는 고전 시가의 글귀를 보고 이것이 님 더하기 2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적혀 있으면요. 밑으로 내려보기도 하고요. 받침에 있는 걸 뒤로 넘기기도 하고 둘 다 적거나 둘 다 없애거나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쓰여진 게 님 더하기 2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완전히 규칙적이진 않아요. 이거 뭘까요? 한자분이 그렇죠. 지읒을 밑으로 내리는 거죠.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얘 뭐예요? 어. 자, 이렇게 내리거나 넘기거나 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때 알리 없이 호재로다. 없이는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서 최대한 내리거나 넘기거나 하면서 최대한 현대어에 가깝게 바꿔서 읽는 시도를 해본다. 자, 해석해 봅시다. 흥겨움. 제목은 상춘곡인데요. 상은 감상하다. 추는 봄이란 뜻입니다.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작품. 가봅시다. 한자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요걸 보죠. 자, 수풀의 우는 새는 여기는 아보단 으로 발음 읽는 게 편하네요. 새는 춘기는 봄 기운 못내 개워 못내는 끝내 개워는 못 이겨의 뜻입니다. 자, 참지 못하다의 뜻이에요. 개워는. 그래서 눈물겹다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자, 눈물겹다는 뭐예요? 겹다. 겹다.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이기지 못한다. 눈물을 참지 못한다. 눈물겨운 풍경, 눈물겨운 장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봄 기운을 끝내 못 이겨 참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로다. 교태, 애교. 아양을 떤다는 얘기예요. 봄 기운 때문에. 새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물화일체라는 단어는 되게 잘 나와요. 물화일체가 무슨 뜻일까? 물은 자연물입니다. 아는 나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얘기를 하고 이때는 뭘로? 흥겨움으로 즐거움으로 하나가 된 걸 얘기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단어예요. 자연과 내가 하나이니 함께 즐거워하니 똑같이 흥이야 달을 쏘냐 흥겨움이야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흥겨움이야 다르다 안 다르다? 어찌 달을 쏘냐 다르다 안 다르다? 자연과 내가 하나니 새도 즐거워해? 그럼 나도 어때?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리법. 어찌 다르겠느냐? 시비는 문이에요. 살인문. 살인문을 한자로 시비라고 합니다. 여기 비라고 하는 한자를 잠깐만 보세요. 한자가 묻는 시험지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놈을 잘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삽작을 해놓은 요 모습이 얘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요거
그래서 이 12의 이 비가요. 살인문 비자입니다. 살인문 요런 문짝 비자예요. 대가 양반 대갓집의 문짝이 아니라 그런 문짝은 대갓집의 문짝은 어떻게 써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대갓집의 문짝은 초가집에 저렇게 허투루 좀 허름하게 만들어진 문짝을 우리는 살인문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래.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음영만 따요. 시를 읊으며 라는 뜻이에요. 시를 읊으며. 자, 산일.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적적보다는요, 적막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항상 적적이나 적막은 고요 플러스 쓸쓸. 여기선 고요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변에 아무 사람 없고 나 혼자인데 고요한데 한중 진미 한가한 중에 한가하게 지내는 중에 진미 참맛 참된 즐거움 알이 사람 없이 호재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혼자로다. 고등학교 수업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도 잘 따라와 보세요. 내용을 한번 번역해 보면 적느라고 정신 없었겠는데 자 봅시다. 수풀에 우는 새가 지저귀면서 우는데 봄 기운이 너무 즐거워서 애교를 떨면서 우는 소리로 나한테 들려요. 나도 즐거운 겁니다. 무라일체니 내가 느끼는 흥겨움이 어찌 다르겠느냐. 자연물도 저렇게 흥겨워하는데 나도 흥겹다. 다르지 않다. 자, 살인문에도 걸어보고 산책하듯이 정자에도 앉아보니 시를 노래하며 시를 읊으며 산에서 이렇게 보내는 하루가 고요한데 이러한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자기만이 이렇게 자연에서 즐기는 참된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훈아 졸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화자의 태도, 반응과 태도 다를 거 없어요. 여전히 계속되는 반응과 태도입니다. 이걸 굳이 태도냐 반응이냐 구분할 거 없어요. 제망매가 혹시 안 배웠지? 고등학교 때. 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 지내다, 추모하다. 망매는요. 망매는 죽은 누이. 야, 남녀 형제를 뭐라고 부르지? 남매. 여자 형제? 그때 매자가 여자 형제 매자입니다. 죽은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 자,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른 노래예요. 창가라는 작품인데요. 발레는 나중에 얘기하고 원래 앞에 두 줄이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무엇 때문인지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말하고 갔는가. 일종의 유언이거든요. 나 갈게요 하고 말할 진짜 유언 조차도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나 가겠다는 말도 못다 말하고 갔습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제목 그대로 누이가 죽은 겁니다. 누이는 지금 예상된 죽음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요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요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명에 죽지 못하고 어이 제자요. 정신 차려. 어.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수명이 있다고 보통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대나 30대에 죽는 건 자기 수명을 제대로 타고난 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다라고 우리가 지금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우리가 요절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나는 누굴까요, 그러면? 뭔 소리야? 제목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 누이죠. 죽은 누이. 네, 나 죽는다라는 유언도 못하고 갑자기 죽은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보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지규법. 같은 나뭇가지에 태어나고서도 가는 곳,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영탄적 어조예요, 구나.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여기에 얘네들이요. 바람, 떨어지는 나뭇잎, 같은 나뭇가지. 자, 봅시다. 나뭇잎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나뭇잎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예, 떨어진 나뭇잎은 죽은 누이를 얘기합니다. 나뭇가지에 달려 있다가 떨어진 건 죽은 거죠. 그럴 때 바람은 뭘까요? 누이를 죽게 한 죽음의 원인. 생사의 어떤 숙명, 운명. 이거는 거스를 수 있어 없어? 죽을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뜻하는데, 근데 누이는 나와 같은 나뭇가지에 함께 태어났거든요. 이때 같은 나뭇가지는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오케이, 부모님. 같은 한 부모. 같은 부모. 그래서 피와 살을 나눈 혈육을 상징합니다. 상당히 비유적이고 잘 썼죠. 그래서 태어나서 사는 동안은 함께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은 게 너무 허망한 거야. 인생 무상. 허망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살다가 그렇게 떠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니? 하고 허망해하는 겁니다. 아까 무상감. 마지막 감탄사 정서의 집약. 자기의 지금까지 나왔던 감정을 쫙 모아서 하지만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나는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이때 나는 누굴까요? 자, 나는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만남을 기다리는 나. 이 나가 누구예요? 누이는 죽어서 극락세계 이미 가 있고요. 누이 아빠는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 화자입니다. 화자. 여기에 나는 누구라고요? 아니요. 죽은 누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라고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달라. 똑같이 나라고 나왔어도. 유언을 남기려고 했던 나. 이 나는 누구? 죽은 누이. 하지만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라고 믿고 있는 나.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나. 마지막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만날 걸 재회를 확신하면서 만남의 의지를 다지고 그럼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극락세계는 불교에서나 있거든요. 불도
불교적으로 우리가 불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 극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보세요. 앞에 나 갑자기 죽어서 슬퍼. 인생 허무해. 그 감정선 그대로 따라갔으면 아마 나도 죽을래 할 것 같았지만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뭐래? 다운되다가 하지만 우리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는 두 번째 시의 내용이 시상. 시상은 시의 내용이에요. 시상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지만 극복의지요. 극복의지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 극복의지는 이런 말 자체가 일단 주어진 현실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거기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대응 방식, 긍정적인 대응 방식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극복의지라고 한다. 자, 찬영과 수영은요, 극복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작품은 가시라는 작품 고1 때 주로 배울 겁니다. 나는은 여기에서 해석을 다 안 합니다. 자, 해석에서 빠져요, 나는은. 자, 요 두 줄씩 해석하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만 접근할게요. 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거 반복해서 읽어야 돼. 버리고는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날러는 나더러 어찌 살라고 당신 떠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반복적 표현을 통해 떠나는 나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연에서. 자, 나의 진심은 뭐냐면 잡사와는 붙잡아로 해석합니다. 두얼이 만나는 두고 싶지만 쉽지만은 내 진심은 뭐예요? 떠나는 님? 붙잡는 거야. 붙잡고 싶은 게 내 진심인데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처음 듣는 거겠는데 리을세라는 뭐냐면요. 뭐뭐 할까 두렵다. 시원하면은 서운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냥 나중에 시험 펌에 들어가면 그때 외우면 돼. 지금 그냥 이렇게 적어가면서 좀 따라와봐. 자, 붙잡고 싶은 게 진심인데 너무 붙잡다 보면 누가 서운해, 짜증내. 좀 떠나는 님은 그치 좀 쿨하게 좀 놔주지 자꾸 붙잡으면 짜증나서 서운하면 어쩌면 누가 서운해? 임께서 서운해하면 짜증이 나면 아니 올쉐라 아니 올까 두려워. 너무 짜증나가지고 다음부터 안 오면 어떡하지? 셜론님 두 가지 해석 가능해요. 이거 그냥 굳이 한 가지만 해석할게요. 서럽지만 임을
보내옵나니 보내드리니. 가시는 뜻은 뭐뭐 하자마자. 가시자마자 도셔 돌아 오소서. 여기 부분 보세요. 붙잡아 두고 싶은데 서운하면 아니올까 걱정돼서 서른님 보내줘. 요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떠나는 상황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제. 자기 속마음은 뭐예요? 붙잡고 싶은 거죠? 붙잡고 싶은 겁니다. 너무 붙잡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갔다가 안 올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서 걱정, 염려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참죠. 절제, 수용. 이미 떠나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 대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뭐야? 갔다가 꼭 다시 와. 재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조건부로 보내주는 거예요. 됐니? 아이고 도훈이 어떡해. 자, 이렇게 원래 두 줄씩 읽어내는 겁니다. 자, 복잡하지? 자, 채령과 수영은 뭐, 이 작품은 되게 유명한 작품이야. 제목은 가시리.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나오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운명론. 이 운명론도 채령과 수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좀 드러나는데, 이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드러납니다. 아이고, 이게 다 팔자 탓이지. 내가 타고난 운명 탓이지. 라고 해서 보통 운명론적 체념, 수용으로 보통은 드러나요. 내용이.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아, 제목은 이게 시 제목입니다. 엄청 길죠? 시 제목이 이래요. 시봉방? 자, 어떻게 돼?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광. 이게 편지 주소 형식이 바로 제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편지 주소 형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남신이주, 남양주, 뭐 이런 식으로. 주, 유동, 여기 감정동이죠? 그런 것처럼 동, 주소인, 지명 주소예요. 박시봉은 사람 이름, 방.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라는 게 제목의 뜻입니다. 이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내용은 되게 긴데요. 다 떠나서 이 시의 화자인 나는요,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그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새를 들어간 겁니다. 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요 내용이요. 그래서 온갖 감정, 내 가슴이 꽉 메어와 답답함, 울분,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고여 슬픔.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워 마찬가지로 온갖 감정, 복잡한 감정. 그리고 내 슬픔과 어리석음. 이때 어리석음이라는 건 일종의 자책이에요. 자기 반성, 자기 탓하는 겁니다. 자세 이런 다양한 감정으로 복잡한 감정으로 어때 지금? 뭘 느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뭘 느끼고 있어? 죽음을 의식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래? 자살 충동이야. 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모든 게 누구 탓이니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요. 내용이 바뀝니다. 시상전환. 시를 잘 따라와 보세요. 시상이 전환되는데 너무 길어 옆으로.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눈을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 창문을 바라본다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그럴 때 나는 내 뜻과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생활의 통제가 내 뜻과 의지로는 통제가 되지 않아. 관리가 안 돼. 이것들보다 여기서 이것들은 내 뜻과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 멋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그것들보다 내 의지와 뜻보다 더 커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운명. 어쩌면 절대자. 절대자가 뭐니? 보통 신을 절대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운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타고난 운명이 이건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현상이 내가 처한 현 부정적 상황이 오로지 100%내 탓은 아닌 거야. 마치 갑작스럽게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 같은 거지. 너네 그거 이태원 참사 일어났던 거 기억나니? 그때 너네 몇 학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그때가 그때가 6학년? 6학년이면 몇 년도야? 22년도 맞아? 22년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그때 그때 그 애들이 그때 할로윈데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가 통제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압사를 주로 당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발생했잖아. 그때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때 거길 놀러 간다고 할 때 대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놀러 간다고 할 때 당연히 허락하겠니 안 하겠니? 그 당시에 당연히 허락하겠지. 이전에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거기서 허락할 거 아니야. 대학생인데 뭐 가서 술 마시고 내 친구들이랑 논대는데 뭐 마치 다른 때 너네 여기서 할로윈데이 때 그 송 선생님이 영원 쌤이 초등학교 여기 다녔던 친구들 있지. 그 할로윈데이 파티 같은 거 하면 그거 뭐냐 사탕이랑 뭐 이런 것들 받으러 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랬었거든. 거기에 부모님 중에 허락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태원에 할로윈 파티에 간다고 할로윈 축제에 간다고 애들이랑 친한 친구랑 같이 간다고 허락받고 갔을 때 근데 거기에서 그때 그 자기 자식이 희생된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스스로 허락한 놀러 간다라고 허락해준 부모는 자기 탓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죠. 그때 붙잡을 거 가지 못하게 할 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사고를 오로지 100% 부모인 내 탓이구나라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부모는 살 수가 없죠.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너무 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그것을 오로지 100% 자기 탓만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아 이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 사고야. 그래야 진실을 밝히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지. 이 사람도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탓이 자기 탓으로만 생각해서 죽을 것 같다가 결국 이건 어쩔 수 없는 사건 사고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해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간다. 결국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뭘 인식하면서 운명이라는 것에 의해 내가 휘둘리고 있구나. 지금은 이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했더니 뭐 하는 거야? 여러 날이 지나고 시간의 경과 후에 그제서야 뭐가 되는 겁니까?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의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 이미 벌어진 사건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죠. 부모 입장, 유가족 입장에서 같이 따라 죽고 싶겠죠. 너무 슬프니까. 나도 상상은 못 하겠습니다. 저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나라도 그래도 살아있어야 내 자식이 살았던 걸 항상 추억하고 기념하면서 기억해줄 사람이 나라도 존재해야지. 그럼 내가 살아있어야지. 어떻게? 이왕이면 떳떳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면서 허락해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꾸짖으면서도 애를 기억하고 유의미한 삶으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운명론적 체념은요 부정적인 상황. 그래서 시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 다루는 내용이 현실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요. 여기까지 설명을 잠깐 칠게요. 왜 부정적일까? 시는요, 너네 한번 생각해봐. 니들이 간절히 바라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됐어. 그때 완전 기분 들뜰 거 아니야. 완전 좋을 거 아니야. 그때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쉬고 있어요. 나가서 노느라고 바쁘죠. 즐겁게 떠벌리고 다니고.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막힌 것 같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보통 시죠. 그래서 보통 시는요. 해피한 게 별로 없어요. 잠깐 기다렸다가 아니, 잠깐 쉬었다가 문제 더 가봅시다. 음? 자, 시작하자. 자, 김명인의 그 나무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기원, 염원, 소망, 기대 거의 비슷한 말들이고요.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태도인데 보통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태도를 긍정적인 것을 바라는 태도를 기원, 염원, 소망, 기대라고 하는데 이 김명인의 그 나무라는 작품은요. 우리 그때 한번 방황하는 내용으로 여기를 한번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 구절. 자, 이 한번 보면 여기 한 번만 잠깐만 볼게. 제목은 그 나무입니다. 집중해. 자,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이때 꽃불 성화는요. 은유법인데 뭐냐면 벚꽃이 활짝 피는 상태를 꽃불 성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화가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는 이거 잘 봐야 돼. 현재 타오른 거야? 성화가?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이 늑된 나무에는
벚꽃이 아직 안 폈어요. 벚꽃인 거 몰라. 이게 앞에 내용이 되게 제대로 된 질문인데 앞에 내용이 더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한 거야, 그냥 말로. 이게 봄에 벚꽃이 핀 벚꽃 나무들이 있는 길거리에 갔는데 다른 나무들은 이미 벚꽃이 피었다 다 졌는데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꽃망울만 매달려 있고 아직 피지 못한 나무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늑대 나무인 거야, 이 나무가. 앞에 내용 없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런 나무를 보고 나는 타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긍정적인 전망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나무는 그렇게 꽃이 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꽃이 지고 뭐가 피어나겠습니까? 나뭇잎이 무성하게 달리겠죠. 나뭇잎이 여름에 무성하게 달리고 나서 계절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뭇잎에 붉게 단풍이 들겠죠. 그리고 질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거심으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멈춰 있는데요. 멈춰 있는데 이 나무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무거운 청록색으로 여름도 그렇게 지치고 말면 이거는 여름. 그리고 가을에 뭐 할 거다? 소신공양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손은 불태우는 겁니다. 몸을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 공양은 제물로 바치는 걸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원래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걸 죽여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때 가장 값어치 있는 제물이 뭐예요? 그런 걸 원래 죽이는데 사람.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가 그것을 양이나 돼지, 소 이런 것들로 대체한 거고요. 대체한 거고 그렇게 제물을 지내는 건데 원래 사람을 바치는 거고 특히 누굴 바칩니까?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실제로 그런 소설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여기 봐봐. 이때 불타는 소신공양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뭘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냐면 이거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를 나무들의 단풍이 든 모습을 나무들이 자기를 붉게 불태워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경건한 모습으로 설명한 거야, 가을에. 그런 나무들 틈새에서 가난한 소지를 저 나무도 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저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 병든 나무, 늑된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나무예요, 다. 이때 가난한 소지도 뭐예요? 소지 처음 들어보겠지만 옛날에 요즘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죽잖아? 죽은 사람에게 저승길에 돈으로 쓰라고 진짜 화폐를 불태우진 않고 제사에 쓰는 상징적인 종이돈을 그 사람 앞에서 불태웁니다. 중국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고 예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영화 홍콩이나 뭐 중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죽은 사람 무덤 앞에 종이 뭉치를 불태워가 이렇게 불태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승길의 노잣돈으로 불태우는 돈이에요. 그래서 불타면 그 사람의 저승길 영혼이 그 돈을 받는 거야. 근데 이때 소지도 그렇게 불태우는 종이돈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결국 얘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은유적으로 쓰이면서
단풍을 얘기를 합니다. 단풍물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현재 아직 벚꽃도 피우지 못한 그 나무가 늦었지만 벚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늦더라도 결국은 뭐해? 여름엔 나뭇잎을 푸르게 피울 것이고 가을엔 단풍도 마찬가지로 물들이겠지라는 있을까요? 지금 얼마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여기서도 마저 기대를 소망을 드러내면서 끝나는 작품인 겁니다. 지금 이 시의 화자는 그런 늦된 나무와 누구를 싱크로 시키는 겁니까? 나를 싱크로 시켜서 나도 어때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산에서 내려와 2달 거리나 제자리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는 나거든요. 나도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빨라 느려? 느려요.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나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그 나무에 반영해가지고 나무도 좀 늦더라도 제자리 찾고 제 역할을 하겠지, 제 곳이라 하겠지. 나도 그러길 바라면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꽤 괜찮은 작품이죠. 그 다음 작품 봅시다. 저항과 대결 봅시다.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별건 없는데요. 자, 무방비의 나목이라는 단어는 요 나자가 벌거벗을 납니다. 원래 그렇지. 나체할 때 나랑 같아요. 그래서 나목은 나뭇잎 하나 없는 나무. 여기에선 겨울나무 얘기합니다. 다 떨어지고. 자, 무방비. 방비할 수 없이 벌거벗은 나무의 모습으로 서서 2손 올리고 벌 받는 모습. 그 겨울나무의 그 모습을, 무방비 나무 모습을 벌 받는 모습으로 당하는 모습. 일방적으로. 벌 받는 모습 기립하여. 그러나, 자, 그러나 나오면 시에서 뭐라고요? 뭐가 전환되고, 그렇지. 시상이 전환된다. 시상은 시의 내용. 바뀌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벌 받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나무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자각하는 겁니다. 이래선 안 된다고. 그래서 뭐해? 온 영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그 불타는 거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저항. 이러한 겨울의 부정적 상황, 자기가 벌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 세계의 추운 온도를 겨울의 추운 온도를 영상 5도 13도로 온도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을 찾아오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됐어요? 자, 관조적은 뭐냐면요. 관찰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관찰만 있지 않고요. 이 관찰을 하는데 어떤 분위기에서 관찰하냐면요. 차분하고 담담하고 한 분위기에서 여기서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시면 이 작품 보죠. 나가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언제죠? 자, 달밤. 공간은 어디죠? 이거는 지구여서 바닷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수원. 여기 있네요. 뜰 뭐죠? 집 안에서 마당이 있는 집 안에서 마당 뜰이 있는 집 안에서 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어? 왜? 자, 다리 앉아 있어. 무생물을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활유라는 건 한번 적어보죠. 달은 그런데 그 달이 실제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는 거겠죠. 뜰 전체를. 과일보다 향기롭다. 이거 뭐야? 공감각입니다. 뭐에 뭐 하죠? 오케이. 시각의 후각합니다. 좋아. 진짜 감각을 앞에 넣고요. 그렇지 않은 감각을 뒤에 넣습니다. 달은 향기롭다라고 할 때 달이 진짜일 텐데 달은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는 시각이죠. 향기 후각 그래서 시각이 후각합니다. 푸른 가을밤 시절 계절은 가을 그때 뜰에 있는 포도나무에 달빛이 스며서 포도가 익어가는 풍경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관조적이라고 해요. 대상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게 위주가 되는 거. 행위 여기 없습니다. 나의 행위는 관찰하는 거 외엔. 자, 그다음 가보죠. 성찰은 뭐예요? 보통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것. 이거 자체가 성찰이에요. 성찰 대신에 반성적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반성문 하면 뭐 잘못해가지고 반성 반성문이라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뭐 대다수의 시가 잘못된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돼 되돌아보면 돌아보는 행위 자체도 성찰이에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시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보통 시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시에서의 부끄러움은요 우리 부끄러움은 두 가지 감정이 있어. 첫 번째 그냥 수줍은 거 내성적이에요. 그것도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때 부끄러움은요 쪽팔림이에요. 이거 부끄러움이라는 건 자아 성찰과 관련된 겁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쥐구멍에 숨어들고 싶을 정도로 워낙 못나 보이는 모습, 못난 내 모습이 느껴질 때 가지는 감정.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 여기에 이 시는 어려워서 하나만 가볼게요. 자, 구두는 지금 황혼이라는 건 황혼은 저녁 무렵이잖아. 하루 중에 해가 떠서 질 때 무렵이냐. 해가 질 때잖아. 구두는 지금 황혼이라는 건 나이가 좀 먹었다. 그래서 오래 신은 상태, 신발을 오랫동안 신은 상태를 이렇게 황혼이라고 표현했는데 뒤축의 꿈이 몇 번이고 수습됐대. 요즘은 그렇게 수선 안 하는데 옛날엔 구두 뒤축이 빨리 닳잖아. 신발 뒤축이. 그러면 구두를 그 수선 맡겨가지고 뒤축만 갈아 끼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신발이 귀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의 구두 수선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뒤축의 꿈이 뭘까요? 이때 뒤축의 꿈은 뭐냐면 이 작품은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앞에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도시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을 한참 동안 찾아가지 못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때문에 고향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과정의 화자가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장난치지 마. 뭐 하는데? 자, 뭐 하는데 이거? 이럴 거야? 뭔데 이거? 응? 누구 핸드폰이야 이거? 누가 틀었는 거야? 저라고? 뭐냐고? 너네도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가려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왜 쟤네까지 이상한 애들? 너는 여기 앉지 마. 너희 둘은. 다른 애들도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을 거면 핸드폰 바로 올려. 뭐니? 자, 봐. 그래서 도시에서 뭐 서울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음, 이 구두 저 뒤축의 그 꿈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바쁘게 도시의 바쁜 생활로 어떻게 보면 이 도시의 바쁜 생활은 욕망이 가득 찬 생활이었겠지. 돈 벌고 출세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망이 가득 찬 삶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뭐야? 고향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소홀히 살아왔던 자신을 지금 자, 부끄러움의 촉수, 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 사느라고 고향을 잊고 지낸 사실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작품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작품이다. 그 정도로 볼게요. 이 작품 어려워서 뭐 더 설명할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는 어려워요. 조금 더 가보자고. 자, 예찬적이 예찬은 찬양하는 거,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야. 대상을 긍정적으로 높이는 거야. 음. 고전 시가에 여기 나왔습니다. 자, 눈을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는 대나무.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누가 도대체 구부러졌다고 하던가 굽었다고 말하던가. 여기 굽었다라는 건 이, 굽다라는 건 첫 번째 휘어진 모양. 모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음, 뜻을 굽히다라는 말 들어봤지?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뜻을 굽히다, 굴복하는 걸 우리가 뜻을 굽히다라고 얘기하거든. 변절하거나. 굽다는
두 번째는 여기서 변절. 변절이 뭐예요? 독립운동가 하다가 일본에 들붙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처음 먹은 뜻을 꺾는 것, 꺾음의 뜻이런데 자 눈을 맞아서 대나무가 있는데 눈이 내려서 눈의 무게 때문에 휘어져 있어. 휘어진 모양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휘어진 걸 보고 누가 굽었대, 누가 뜻을 꺾었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구부러질 절개면 절개 지조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느냐 설이. 아마도 세안구절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게요. 진정한 절개는 너뿐인 거 아니라 너는 대나무. 사람이 아닌 걸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무조건 의인화 됩니다. 예천. 뭐라고? 대나무야말로 대나무야말로 진정한 절개를 가진 존재다라고 예찬하는 거. 뭐 때문에? 비록 눈의 무게 때문에 휘어져 있지만 눈 속에서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늘 파랬던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 자체만 봐도 지조절개를 지키고 있다. 변절한 게 아니다. 남들은 구부러진 모양을 보고 변절했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라. 눈 속에 푸른 것만 봐도 걔는 뜻을 굽히지 않은 거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요거 보죠.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눈은 흰색. 이때 눈은요 시련과 고난. 근데 대나무는 푸른색. 그래서 이 작품은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뭐랑 뭐요? 이 이때 대비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흰색과 대나무의 푸른색. 자꾸 푸른색이니까 어떤 애들은 초록색 아니냐 그러는데 아예 푸른 계통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푸른색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알겠지만 고전 시가에서 절개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항상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 중에 알잖아요. 사군자 뭐 있지? 식물 중에 특히 네 가지를 따가지고 군자. 뭐죠? 맞아 맞아. 이거 했었니? 지조 절개를 가진 것으로 얘기합니다. 매나국주. 그 말로만 얘기하죠. 그다음 비판적. 자, 성북동 비둘기인데요. 특징적인 부분만 딱 보면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없단 얘기야. 가는 곳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돌을 캐내는 장소 다이너마이트 터트려가지고 돌을 캐내죠.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마침 아침 구공탄은 연탄입니다. 연탄 굴뚝 연기의 향수 그리움을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으로 도로 날아가서 금방 터트려서 깨트려낸 돌의 따뜻한 온기에 입을 닦는다. 누가? 오케이 제목 성북동 비둘기가. 자 비둘기가 맘 놓고 콩알 하나 조용히 먹을 널찍한 마당이 없어요. 자 널찍한 마당 자체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널찍한 마당 자체는 긍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그런 마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점에서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는 부정적 공간이에요. 콩 하나 마음 놓고 편하게 먹을 비둘기가 먹을 장소가 없는 곳. 자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래서 채석장 포성은
성북동이 재개발 중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북동이라는 이곳은요. 영원 쌤이 사는 동네인데 성북동 이곳은 요새 이런 말이 나와요. 번지가 생기면서 번지가 사라진 공간이 됩니다. 이때 번지는 위에서 떨어내는 거, 띄어내는 거 말고 있지 뭐지? 주소 중에 번지 있잖아, 번지. 이때 누구의 번지가 생기냐면 인간의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원래 살던 누구의 번지? 비둘기의 번지가 사라집니다. 인간의 번지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재개발이 됐다는 거고요. 비둘기의 번지가 사라졌다? 그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된 걸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그걸 비판하는 시예요. 이해됐니?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이런 용어들이 중요해서 선지에서 계속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설명이 필요 없긴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실제 시에서 찾아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 첫 수업 이걸 시작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중3 정도 수준에서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작품이 안 들어와. 그냥 작품 내에서 그냥 배우는데 고등학교 시험 들어가면 안 배운 작품을 갖다가 써. 고1 정도의 요 정도 수준이면 애들이 알아차리겠지 할 만한 시들을 갖다 쓰는데 그 처음 보는 시를 보고 한번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당연히 비판적 태도 또한 음, 부정적 현실을 가진 존재거나 부정적 속성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게 되겠죠. 자, 자조적은 뭐냐면요. 자, 스스로를 비웃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 비웃음은 조소예요. 어려운 말로 조소라고 합니다. 조롱하다의 조자예요. 저는 조롱, 조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스스로 얘기할 때 스스로를 그런 자기를 비판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자조적. 그럴 때 자조적은 자기를 비웃는 모습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속 좁게 반항한다. 이때 속 좁게는 쪼잔하게 반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소심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응해? 이발쟁이에게 반항한다. 누구에게 못하고?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한다.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누구한테? 야경꾼에게. 뭐 때문에?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고작 1원 하나 때문에. 1원 하나 때문에. 이발쟁이. 야, 머리 자르는 뭐 이렇게 비싸? 짜증내고. 야경꾼. 돈 받으러 오거든요. 야경꾼이라고 옛날에 밤에 돌아다니면서 시간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계가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누가 우스운 거야? 이게 바로 자조적인 거죠. 너무 작아. 누가?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하는 누가 너무 작아? 나 스스로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래서 말해. 뭐라고?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의인화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작은 애들인데 얘네. 작고 보잘것없는 애들인데 야, 나는 너희들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 거냐.
너무 작다고, 스케일 너무 작다고 스스로를 자주하고 자기를 비판해서 끝나는 작품입니다. 이해됐니, 은혜인지? 자, 여기까지 하면 좀 끝날까요? 연민 깨달음, 자연 친화적.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걸 고전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알아둡시다. 고전 작품에서, 고전 시가 이런 작품에서 자연은 거의 늘 긍정적인 공간. 그 반대되는 부정적인 공간은 어딜까요? 보통 어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세, 세속. 바꿔 말해도 똑같아요. 누가 사는 공간? 지지고 볶고 싸우고 투쟁하고, 배신하고, 어? 사랑했다 이별하고 하는 다이나믹하게 있는 이런 속세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통 고전 작품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자연을 상징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말. 강과 호수 나오면요. 자연이에요. 강호는 강과 호수인데 자연을 해석하면 됩니다. 산수, 산천. 이때 천은 물천자예요. 시냇물천. 산림. 물론 강산. 굳이 쓸 것도 없죠. 다 산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고급진 게 임천. 모락모. 산천과 산림에 이때 림. 전에 천. 아니 원래 한자는 원래 그렇진 않죠. 임천. 그다음 또 하나 풍월. 연하. 나머지는 그대로 자연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거든. 인천과 풍월과 연하는 잘 눈에 확 안 들어오죠. 얘네들이 나올 때 잘 신경 쓰시면 되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특히 또 잘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눈에 잘 띄어요. 풍월은 바람, 월은 달. 너네 그런 거 들어봤니?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이런 속담 들어봤어?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이때 풍월을 읊는다는 건요. 풍월, 자연을 시로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풍월을 읊는다는 거. 좀만 더 할게요.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얘기를 해요. 노을 하자. 연하는 나이가 어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을연, 안개연, 노을 하자를 따가지고 자, 그럼 너네 봐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전 작품을 보면요. 인풍 영어를 하면 다 풀어내지 말고 뭐 있어? 풍, 월 있지. 그럼 뭐야? 아름다운 자연. 이해됐니? 그다음 이런 것들 어, 풍월 주인이 되면 뭐 무슨 뜻이야 이거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 자연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야.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또 한번 봐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처음 듣겠지만 연나일휘. 복잡해 보여도 그냥 봅니다. 연하? 나이 어린 거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일일이 다 해석할 게 아니라. 자, 속세는 뭐냐면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홍진이라는 게 있어요. 홍진은 무슨 뜻이냐면 붉을 홍자에 티끌진 먼지 진짜입니다. 붉은 먼지.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도시를 옛날에 이렇게 홍진이라고 얘기했고 인세, 그다음에 인사, 세사 다 속세 가리킵니다. 속세를 의미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엔간에선 다 부정적으로 나와요. 또 하나 인간. 인간도 인간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오는 것들 얘네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겠지만 십장홍진. 홍진 봤죠? 붉은 먼지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지에 대한 컬러는 어떤 색깔이야? 회색, 검고 하색, 검고 지금 회색이나 검정색이잖아.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은 먼지에 대한 컬러에 대한 감각이 붉은색이었어. 왜 그런지 알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은 사람들이 옛날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조선시대 보면.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길이 생기면서 풀이 안 자라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드러나? 붉은 황토가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럼 어쩌다 먼지 바람 불고 하면 일어나는 먼지가 뭐야? 붉은 먼지야. 그래서 먼지의 이미지가 붉은 거야. 그 더러운 거야. 지저분하고. 그런데 산 속의 공간을 한번 봐봐. 사람들이 자주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니까 땅이 까져? 안 까지고 풀이 자란 상태에서 먼지가 잘 일어나지고 맑은 바람이 일지 거기는.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연 속에서 부는 바람은 청풍인 거야. 맑은 바람. 맑은 바람. 여기는 흙먼지 일어나는 거야. 흙먼지. 더럽고 이런 곳이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인사, 세상, 인간 세상의 일들 이런 것들 다 속세를 가리킵니다. 자, 요 정도는 알아두시고 요거까지 하고 끝내죠. 10년 동안 경영은 1해서 초련은요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을 지어냈는데 방이 몇 칸짜리 초가집 지은 거예요? 3간?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초가집 3칸짜리 지어가지고 일단 누가 한 칸? 내가 한 칸 쓰고 또 그 다음에 누가 한 칸 써? 돌로 읽을래? 달로 읽을래? 달 한 칸 주고 방 하나. 그 다음 누구한테 줘? 남은 한 칸은 청풍에게 한 칸 주는 겁니다. 들어와 살라고. 그래서 나는 누구랑 한 집에서 살아요? 자, 맞저는 맡겨두고. 그래서 야, 달을 뭐라고 불러? 한자로? 월. 바람은 자, 풍월이잖아. 자연. 나는 자연과 한 집에서 하나가 되어 삽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물라 일체의 경지. 이제 방 다 꽉 찼지. 야, 강이랑 산은 어떡할래? 이것도 자연인데. 강과 산은 이제 더 이상 드릴 방이 있어 없어? 강과 산은 더 이상 드릴 곳, 드릴 장소가 없으니 그대로 집 주변에 둘러두고 돌아다니면서 보리라. 완전 자연 친화적인 삶. 얘들아, 자연 친화적인 걸 사자성어로 또 뭐라 그러냐면 천재 많이 나와서 그래. 지금은 아직 안 나오지만 강호 한정이라 그래요. 강호 뭐라고요? 강가호수 자연.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 속에서 늘 한가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기도 해야 되는데 17페이지까지 못했네.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많이씩 나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